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살이가 다 내 맘 같지 않다는 불변의 진리를 아주 혹독하게 겪은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꾸미는 것을 무척 좋아했어요. 공부보다는 제 얼굴과 머리 스타일을 가꾸고 그에 어울리는 옷을 골라 입는 일이 제겐 최고의 행복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백수 되기 딱 좋은 성격이었지만 다행히 저는 시대를 잘 타고났어요. 대학생 때부터 SNS 계정을 운영하며 옷 입은 사진과 메이크업 정보를 올렸습니다. 얼굴도 나쁜 편이 아니었던 덕분에 제 계정은 금방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죠. 대학교 졸업 즈음엔 화장품 협찬도 종종 받을 정도로 계정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던 저에게 부모님은 마지막 기회라며 2천만 원을 투자해 주셨어요. 그 돈으로 저는 제 방 한 구석에 작은 쇼핑몰을 차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때만큼 치열하게 살았던 시절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는 볕 좋은 공원에 가서 옷 입은 사진을 찍고 오후엔 주문받은 옷을 포장해 택배를 보내고 저녁엔 동대문 시장에 가서 옷을 떼어왔죠.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몇 시간 눈을 붙이는 삶이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SNS로 이미 유명세가 있었기에 쇼핑몰은 금방 자리를 잡았어요. 매출도 괜찮았고 쇼핑몰을 연 지 1년 만에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투자금도 모두 갚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쇼핑몰 사장이자 인플루언서로 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명품 브랜드 행사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 행사장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남편은 그 행사를 담당한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저를 행사에 초청하자고 제안한 사람도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1년 만에 저는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 남편은 제 쇼핑몰 사업에 큰 도움을 줬어요. 그저 감과 센스로 운영하던 저와 달리 남편은 아주 프로페셔널한 방식으로 사업을 성장시켰죠. 어느 순간부터 남편과 저는 거의 공동 대표처럼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나니 저는 젊을 때 너무 열심히 살았던 게 피곤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기야, 내 쇼핑몰 그냥 자기가 맡아서 할래? 자기 다른 사업도 하고 싶다고 했었잖아. 내 쇼핑몰에 자회사처럼 당신이 하고 싶은 사업 시작하면 홍보도 되고 좋지 않을까? 나는 20대 때 너무 열심히 살았더니 이제는 당신 그늘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 당신 진짜 그래도 돼? 이거 당신이 엄청 열심히 키워놓은 회사잖아. 내가 어떻게 낼름 먹어. 당신 사업하고 싶다며. 내 쇼핑몰 인수받아서 그것부터 키우고 그걸 양분으로 점점 늘려가. 당신 나 믿어? 내가 다 말아먹으면 어떡해. 당신이 말아먹으면 내가 다시 쇼핑몰 차려서 성공해줄게. 그리고 어차피 결혼하면 당신과 나 사이에서는 내가 실세 아니야? 그거야 당연하지. 당신은 내 영원한 여왕님이야, 자기야. 정말 고마워. 나 앞으로 진짜 열심히 할게. 그렇게 결혼한 지 5년 만에 남편은 사업체를 여러 개 가진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손대는 사업마다 빵빵 터지면서 남편은 업계 내에서도 꽤 이름을 알리게 되었어요. 관종기가 있던 남편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죠. SNS도 회사용과 개인용으로 나눠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남편은 외모도 제법 반반한 데다 키도 큰 편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남편의 SNS는 여자 고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런 남편이 바쁘게 이름을 알리고 다니는 동안 저는 집에서 딸을 키우며 소소한 가정주부의 삶을 즐기고 있었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남편이 돈으로 눈치 주지 않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단 한 번도 감시하거나 간섭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장님까지 하시던 분이 가정은 오죽 잘 돌볼까? 나는 당신이 내 재산으로 사치하다가 다 탕진했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어. 내가 뭐 사치하는 사람인가? 나 가지고 있는 명품 가방들도 다 예전에 협찬받은 것들밖에 없어. 알지. 당신 그릇에 비해 검소한 거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알지. 그러니까 더 안 보는 거 아니야. 아이, 당신 마음대로 하고 살아. 그래서였을까요? 처음에는 남편에게 쇼핑몰을 넘기고도 슬쩍슬쩍 관여를 하곤 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모든 걸 남편에게 일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사람의 촉이라는 게 정말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한 남편이 핸드폰을 화장대에 올려두고 샤워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그 핸드폰이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저는 평소에 남편의 핸드폰을 절대 확인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반신욕을 제안했어요. 남편을 욕조에 넣어두고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 문자함과 카톡을 살펴봤죠. 역시나 겉으로 드러나는 수상한 건 없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카톡장에 송금한 내역이 눈에 들어왔어요. 눌러보니 처음 보는 여자 이름으로 2주, 한 달 간격으로 송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업상 보낸 돈인가 했어요. 하지만 그건 남편의 개인 계좌에서 보낸 송금이었고 무엇보다 액수가 애매했어요. 5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 개인적으로 주기엔 많고 사업 목적으로 보내기엔 너무 적은 금액이었죠. 그 금액들을 보는 순간 쎄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조용히 제자리에 놓고 그 여자 이름을 각종 SNS에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흔한 이름이라 그런지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의 개인 계정, 사업 계정까지 샅샅이 뒤졌죠. 그러다 드디어 그 여자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오빠가 사준 가방 매번 눈독만 들이고 있었는데 센스 있게 깜짝 선물 너무 고마워. 오빠와 함께하는 일본 여행 온천이 너무 좋았다. 또 가자. 한강뷰가 보이는 집에 드디어 살게 됐다. 다 오빠 덕이야. 그 여자의 계정은 비공개가 아니었어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부 공개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계정에 올라오는 사진들마다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남자, 누가 봐도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늘 차고 다니는 시계, 손등에 있는 점, 자주 입는 옷의 소매까지 다른 사람 눈은 몰라도 제 눈은 절대 속일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전부 캡처해서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손끝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던 그 순간 마침 남편이 목욕을 마치고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반신욕하니까 개운하네. 당신도 해. 이거 엄청 좋다. 자주 해야겠어. 고작 집 욕조로 하는 반신욕이 눈에 차겠어? 일본 온천 여행까지 다녀오신 분이? 뭐?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김미연이 누구야? 당신이 미연이를 어떻게 알아? 미연이? 이제 숨길 생각도 없는 거니? 도대체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핀 바람이냐고. 잠깐만. 아이, 당신 지금 설마 미연이랑 내 사이를 오해하는 거야? 아,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나 진짜 서운하다, 여보. 걔는 그냥 내 후배야, 후배. 나 다음 사업 아이템 수제버거인 거 알지? 걔네 아버님이 크게 정육점 하시는 분이라 고기 대주기로 해서 그거 연락하다가 요즘 자주 만나는 것뿐이야. 그런데 바람이라니. 내가 걔랑 바람을 왜 펴? 시치미 떼지 마. 이 여자 SNS 구석마다 찍혀 있는 거 당신이잖아. 이 시계 내가 3년 전에 당신한테 사준 거잖아. 그리고 이 옷도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 옷이잖아. 귀신을 속여라. 이래봬도 내가 쇼핑몰 5년 운영한 사람이야. 장난해 지금? 이게 어딜 봐서 나야. 이 시계? 한국에만 1000개가 들어왔어. 그리고 이 브랜드 옷은 나만 입어? 요즘 돈 좀 번다는 남자들 다 이거 입어.
얘가 만나는 남자가 롤모델이 나래. 그래서 내가 뭘 하든 나만 따라하는 거야. 진짜 나 아니야. 당신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그래. 그래. 사진은 당신 아니라고 쳐. 그럼 김미연한테 틈만 나면 돈 보내던데. 그건 뭐야? 고깃값 미리 준 거니? 당신 지금 내 핸드폰 몰래 본 거야? 그래. 바람핀 거 걸린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핸드폰 몰래 봤냐고 추궁하는 거라더라. 당신도 별 수 없구나. 레파토리 그대로 따라하는 거 보면. 걔가 요즘 어려워. 그래서 도와주는 거야. 아니 돈 많은 선배가 어려운 후배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문제야? 앞뒤가 맞는 소리를 좀 해. 이 여자 아버지 정육 좀 한다며. 근데 뭐가 어려워? 아버지가 정육 좀 하는 거랑 얘가 어려운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얘가 어려우니까 내가 아버님이랑 고기 계약을 한 거지. 요즘 가게들 좀 어려워. 시장에서 장사하는데 그 많은 고기가 매일 팔리겠냐고. 그래서 매일 도축장 가셔서 신선한 고기 매입하시는 분이라길래 그럼 저 대신 매입해서 넘겨주세요 한 거지. 나 진짜 당신한테 너무너무 실망이다. 나는 진짜 당신이랑 우리 봄이 잘 살게 하겠다고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고 매일 못 빠지게 일하는데 당신은 날 고작 그런 바람이나 피는 놈으로 본다고? 남편은 아주 뻔뻔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변명을 늘어놨어요. 마치 언제 들켜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술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화가 난 척 베개까지 들고는 거실로 나가 혼자 자더군요. 화를 내든 말든 저는 그 이후로 그 여자의 계정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보는 걸 들킬까봐 그 여자를 감시할 용도로 아예 새로운 계정까지 만들었죠. 그렇게 며칠을 조용히 지켜보던 어느 날 그 여자의 SNS에 아주 충격적인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산모 수첩 사진이었어요. 내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너무 무섭다. 하지만 오빠가 옆에 있다면 난 뭐든 할 수 있어. 산모 수첩에는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병원은 남편 사무실에서 멀지 않은 곳이더라고요. 이 여자가 만약 오늘 검진을 받고 온 거라면 다음 검진은 아마 한 달쯤 뒤일 겁니다. 저는 날짜를 계산해서 다음 검진쯤 병원 주차장에 잠복했습니다. 혹시 내 차로 다니다 들킬까봐 일부러 렌트카까지 빌렸어요. 그렇게 2주 정도를 매일 병원 주차장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제발 내가 착각한 거길, 내가 미친년이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아니 남편은 저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사진 속 김미연, 그 여자와 손을 꼭 잡고 하하호호 웃으며 병원으로 들어가는 남편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이런 걸 말하는구나. 그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당장이라도 차에서 내려 그 연놈들의 머리채를 잡아 뜯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별 준비 없이 들이받았다간 저만 땡전 한 푼 못 받고 이혼할 수도 있었기에 저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흥신소나 사설 탐정에 의뢰하고 싶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의뢰하면 남편에게 가서 이중으로 돈을 뜯어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섣불리 믿을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제가 스스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우선 중고차로 작은 국내산 경차 하나를 구입했어요. 남편이 길에서 보더라도 절대 제가 끌 거라고 상상도 못한 오래되고 허름한 차를요. 그리고 남편 앞에서는 제가 불륜 의심을 다 거뒀다고 생각하게끔 행동했습니다. 당신 아직도 화난 거 아니지? 당신이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차라리 이 여자 저 여자한테 돈을 보냈으면 몰라. 한 사람한테만 꾸준히 보내면 난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지. 그래, 알았어. 아니, 내가 생각해도 당신이 오해할 만해. 이런 일일수록 당신이랑 상의했어야 했는데 나도 미안해. 앞으로 미연이한테 도움 주는 거 자제할게. 뭐하러 자제해. 어렵다며. 당신 말이 맞지. 돈 많은 선배가 힘든 후배 좀 도와줄 수도 있지. 게다가 지금 그 친구는 당신이 주는 돈이 유일한 수입원일 텐데
당신이 딱 끊어봐. 얼마나 곤란하겠어? 당신은 진짜 노벨 현모양처상 받아야 돼. 어떻게 내가 당신 같은 여자랑 결혼을 했지? 겉으론 남편의 농담에 웃었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상간녀의 SNS도 틈틈이 놓치지 않고 봤고요. 상간녀랑 같이 데이트 갔던 카페의 케이크를 우리 딸 먹으라고 포장해 온 걸 봤을 때는 증거고 뭐고 나발이고 다 뒤엎고 싶은 걸 정말 초인적인 힘으로 꾸역꾸역 참았어요. 딸아이가 아빠 최고라며 그 케이크를 야금야금 먹는 걸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안심을 시켜줬기 때문일까요? 남편과 상간녀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미행을 자주 해본 것도 아니고 혼자서 해봤자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제 남편과 상간녀는 7푼이 8푼이처럼 여기저기 증거를 흘리고 다녀서 제가 증거를 수집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병원 검진은 물론이거니와 아이 옷을 사러 백화점에 틈만 나면 들락날락거리고요. 그 여자한테 차려준 한강뷰 오피스텔을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가기 바빴습니다. 남편 자켓 주머니에는 당당하게 모텔 영수증과 라이터가 발견되기도 했어요. 게다가 그 여자에게 미쳐 있는 건지 원래 조심성이 없는 건지 남편은 당당하게 얼굴을 드러내고 잘도 다녔습니다. 그렇게 저는 틈틈이 남편을 몰래 미행하며 증거들을 모아두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밖으로 나돌다가 집으로 돌아와 저 없이 울다 지쳐 잠든 딸을 볼 때면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우리 딸이 태어날 때부터 남편의 사업이 잘 됐던 터라 우리 딸은 단 한 번도 모자라게 자란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리 위자료를 받는다 해도 남편의 그늘 밖에서 딸을 지금처럼 잘 키울 수 있을까도 걱정됐어요. 그냥 나만 눈 딱 감고 참고 살아볼까도 싶었지만 배다른 형제가 생긴 마당에 내 딸을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었죠. 저는 다시 한번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몰래 미행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번은 직접 진료실에 들어가는 걸 보고 싶어서 병원 대기실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마침 병원 대기실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손을 잡고 같이 들어온 산모는 김미연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김미연은 임신 초기라 배가 티가 나게 나오지 않았는데 저 여자는 한눈에 봐도 산딸이 다가온 사람 같았어요. 요즘 몸도 무겁고 배도 완전 많이 트고 당신 아까 내 틈배 보고 놀란 거지? 아유, 아니야. 틈배도 예뻐. 내 새끼 들어있는 배인데 내가 안 예뻐하고 배겨? 몰라. 나 화났어. 그래서 내가 애 안 낳겠다고 했는데 당신이 낳으라고 해서 이렇게 배부른 거 아니야. 나 배불렀다고 당신 한눈 파는 거 아니지? 난 너 말고 만나는 사람 내 아내밖에 없어. 치, 그 돈밖에 모른다는 와이프? 걔는 나 없어도 내 카드만 있으면 돈 펑펑 쓰면서 잘 살아야. 아유, 신경 쓰지 마. 뭐야, 나도 돈 펑펑 쓸래. 당연하지. 나 지금 여는 레스토랑은 다 너 쓰라고 버는 거야. 저는 남편이 대기실에서 그 여자와 어깨 동무를 하고 있는 것부터 진료실에 들어가는 것까지 꼼꼼하게 몰래 찍어뒀습니다. 차로 돌아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상간녀가 하나만 있어도 미치고 팔짝 뛸 판에 임신한 상간녀가 둘이라니요. 저는 참고 살아볼까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혐오스러워지기까지 했어요. 저런 쓰레기 새끼를 내 딸의 아빠로 평생 둘 생각을 했다니. 저는 그간 모아뒀던 자료들을 들고 이혼으로 유명한 로펌에 찾아갔습니다. 증거 잘 모아오셨어요. 이 정도면 차고 넘쳐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남편분께 철저하게 비밀 유지하셔야 하는 거 잘 아시죠? 네, 시키는 대로 할게요. 제발 우리 딸이랑 제가 잘 살 수 있게만 도와주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남편 재산 뜯어내는데 선수예요. 이제라도 이혼하고 잘 사시면 돼요. 능력 있으시잖아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기죽어 계시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변호사님이 다행히 굳건하게 믿음을 주셔서 저는 주책인 줄 알면서도 변호사님 앞에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든든한 변호사님을 만나 저의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동안은 그저 바람핀 남편이 믿고 이혼해야 한다는 사실이 절망스럽기만 했는데요. 변호사님 말대로 남편이 멍청하게 티내준 덕에 저는 증거를 수집하는 게 어렵지 않았고 또 그렇게 되면 위자료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으니 말이에요. 어차피 저런 쓰레기 같은 아빠는 없는 게 나았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제가 얌전히 이혼해주면 남편만 신날 거라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첫 번째 상간녀에겐 만삭에 가까운 두 번째 상간녀와 진료실에 들어가는 사진을 보내고 두 번째 상간녀에겐 첫 번째 상간녀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보냈습니다. 혹시 지문 감식이라도 할까 싶어 장갑을 끼고 주소도 컴퓨터로 작성해 프린트에 붙여서 말이죠. 불만 있으면 남편의 레스토랑에 찾아오라는 메모와 함께요. 그 뒤로 저는 브런치를 즐긴다는 명목으로 최근 남편이 오픈한 레스토랑에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레스토랑에 3일쯤 출근 도장을 찍었을까? 첫 번째 상간녀가 씩씩거리며 문을 활짝 열더라고요. 저는 물컵 사이에 핸드폰을 세워놓고 녹화 버튼을 누른 채 곧 다가올 쇼를 기다렸습니다. 박세연이 누구야? 박세연이 누구냐고! 그런데 마침 드라마처럼 박세연이라는 두 번째 상간녀가 씩씩거리면서 문을 열더라고요. 이따시만하게 부른 배를 부여잡고 말이죠. 김미연이 누구야? 너야? 네가 김미연이야? 내가 김미연이다. 아, 네가 내 남편 꼬드긴 년이구나. 네 남편? 야, 누가 네 남편이야? 지금 내 배 안 보여? 나 다음 달이면 애 나와. 근데 너는 아직 배도 안 불렀네? 그럼 상식적으로 누가 먼저겠니? 네가 먼저겠니? 내가 먼저겠니? 당연히 내가 먼저지. 난 조민성이랑 만난 지 2년도 넘었어. 나도 그 정도는 되거든? 서로 씩씩거리며 네가 먼저네 내가 먼저네 하던 두 상간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머리채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을 뺏은 것들이 고작 저런 멍청한 것들이라는 사실에 분하기도 했지만 얼마나 멍청하면 저런 것들과 바람을 필까 싶은 마음도 들었죠. 레스토랑에 온 직원들이 두 상간녀를 말리느라 난리였지만 악에 바친 두 여자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중 만삭에 가까운 상간녀가 넘어졌어요. 아무리 상간녀라 해도 임산부인지라 레스토랑에 있는 모두가 놀랐죠. 너 지금 나를 밀쳤어? 나 다음 달에 애 낳는데. 너 우리 애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남의 남자 가로챘으면 그 정도는 책임져야지. 야, 톡 까놓고 말해서 너도 와이프 있는 남자 가로챈 거잖아. 그녀는 어차피 허수아비고 내가 진짜거든? 정작 조강지처인 저는 여기에 있는데 그건 꿈에도 모르고 지가 먼저라고 당당하게 우겨대는 꼴이 그저 우습기만 했습니다. 그래, 지금이 니들이 소리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저는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며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저는 상간녀 둘이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속이 후련했습니다. 내가 이걸 보려고 지금까지 버텼나 싶을 정도로 통쾌하더라고요. 제가 본처인 걸 알고 있는 레스토랑 직원들은 두 상간녀를 말려야하면서도 제 눈치를 봤는데요. 저는 뭐 굳이 저 잔챙이들 싸움에 낄 이유도 없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몰라 둘의 싸움을 녹화해둔 핸드폰만 챙기고 서로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있는 두 상간녀를 지나쳐 레스토랑을 빠져나왔죠. 이 정도면 남편 쪽 변호인도 별다른 대응을 못할 겁니다. 위자료 최대한 박박 긁어 오겠습니다. 이혼 소장을 받은 남편은 그제야 눈물바람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자기야, 세리나. 나 한 번만 봐줘. 다신 안 그럴게요. 진짜 내가 미친놈이고 내가 쓰레기야. 그래. 아니, 다행이다. 나 다신 안 그럴게.
당신이 원하면 내 아랫돌이 다 잘라버릴게. 다신 안 그럴게.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 제발 이혼만큼은 참아줘. 어? 2명이나 임신시켜놓고 이제서 자르면 뭐라니? 그리고 이제서 바람 안 피면? 이혼 참으면? 곧 태어날 애들은 어쩔 건데 대책이나 있어? 그건... 위자료나 준비해놔. 남편은 초췌한 얼굴로 애원했지만 제 마음은 상간녀들과 손 붙잡고 산부인과 드나들던 그때 이미 떠났습니다. 이혼 소장을 접수하고 나니 단 하루도 이 남자와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예전엔 남편 그늘 없이 잘 살 수 있을까? 위자료는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오만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는데요.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그저 우스울 뿐이었습니다. 믿었던 아내와 사랑하는 딸과의 생리별이 남편이 겪는 마지막 불행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체들은 하나둘씩 빠르게 손 쓸 틈 없이 악화되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고향 후배라고 회계 담당에 낙하산으로 앉힌 놈이 남편 몰래 회계 조작과 횡령을 저지른 내부 고발이 떴습니다. 이미 그놈은 해외로 나른 지 오래였고 대표라는 이유로 또 지연으로 그 자리에 횡령범을 앉혔다는 이유로 남편이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결국 남편은 구치소에 들어갔죠. 대출을 잔뜩 땡겨서 이제 곧 런칭할 브랜드가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 그 모든 브랜드의 런칭이 취소되고 이미 장사 중인 가게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았어요. 게다가 저에게 위자료까지 주어야 하니 남편은 정말 실시간으로 개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개털이 되고 있는 와중에 첫 번째 상간녀가 저를 찾아왔어요. 남편한테 이 돈 저 돈 뜯어 먹어야 되는데 저랑 이혼하고 개털되게 생겼으니 열이 바짝 올랐나 봐요. 이혼만 하면 되지. 네 남편 다 벗겨먹으니 속이 시원하니? 내 남편 벗겨먹는 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너 얼굴 들고 다니게 할 것 같아? 나도 다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 누가 보면 내가 불륜이한 줄 알겠다. 네가 불륜이었잖아. 내가 조강지처고. 제가 카페에서 버럭 소리를 지르니 사람들이 흘끔거리기 시작했고 상간녀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하라고 하더라고요. 조민성은 끝났어. 다이다이라고. 너도 애지간히 하고 네 살 길 찾아 떠나. 아직 배도 안 나온 것 같은데 애라도 어떻게 지우든가. 네가 뭔데 내 애를 지우라 말아야? 네가 뭔데? 그럼 놔든가. 네 맘대로 해. 저를 만나 뭐라도 뜯을 작정이었는지 결국 빙빙 둘러 돈을 달라는 말을 꺼냈지만 저는 대꾸도 안 하고 코웃음만 치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또라이 같은 조강지처가 지 남편 바람난 여자에게 돈을 준답니까? 다신 연락하지 말라며 으름장을 놨더니 깨갱하고는 더 이상 저에게 달라붙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차근차근 이혼을 준비했어요. 일단 이혼 후 먹고 살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위자료 받은 걸로도 당분간 살 수야 있겠지만 사람은 무릇 일을 해야 몸도 마음도 건강한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인생 2막을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두 번째 상간녀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만나달라길래 안 만나려다가 뭔 일인가 싶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결국 그 여자를 대면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니 낳은 지 100일도 안 된 아기를 유모차에 끌고 왔어요. 저 어린 게 무슨 죄가 있나 싶었죠. 제가 지 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으니까 상간녀 투가 말을 꺼내더라고요. 이혼은 잘하셨어요? 그거 물어보려고 부른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김미연 결혼하는 거 알아요? 아, 그 첫 번째 상간녀? 걔가 아니라 내가 첫 번째거든요? 그리고 난 이미 민성 씨에도 낳은 사람이에요. 그건 뭐 그쪽끼리 알아서 하시고. 근데요, 그 사람 결혼하는 게 왜요? 이대로 있을 거예요?
민성 씨 아이 가진 채로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한다고요. 다른 남자 애인인 척 하면서. 내가 그것까지 신경을 써야 하나 싶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어쨌든 나는 지들 때문에 내 가정 파탄나고 졸지에 이혼녀 됐는데 본인은 다시 결혼을 해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그 심보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나는 애 낳은 지 얼마 안 됐고 가진 것도 개뿔 없어서 뭐 하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쪽이 민성 씨 본처잖아요. 그러니까 김미연 걔 좀 대신 조져줘요. 김미연 씨 조진 다음엔 그쪽 조지고? 저는 조질 필요 없잖아요. 다른 남자랑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 민성 씨 구치소에서 나오면 결혼할 거예요. 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애나 좀 잘 키워요. 애는 제가 알아서 잘 키울 거거든요. 두 번째 상간녀는 그렇게 새침하게 말해놓고는 셀쭉하게 먼저 카페를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상간녀가 나간 자리에 아기 쪽쪽이가 떨어져 있었어요. 공갈 젖꼭지요. 두 번째 상간녀 아이 거였죠. 그러고 보면 아무리 엄마가 다르다고 해도 저 상간녀의 아기와 우리 딸 어릴 때의 모습이 같은 아빠에서 나왔다고 하기엔 정말이지 닮은 구석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설마 하면서도 저는 그 공갈 젖꼭지를 챙겨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분석 의뢰를 맡겼죠. 이혼을 하면 모든 게 끝일 줄 알았는데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쇼핑몰을 한다는 소문이 돌았던 건지 예전에 저에게 투자했던 투자자분들도 다시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요. 아침에는 애 깨워서 입히고 먹여서 유치원 보내고 애 유치원에 있는 사이에 투자자들 만나고 또 동대문 사장님들이랑 미팅도 하고 저녁엔 틈틈이 상간녀들 조질 생각도 해야 하고 몸이 10개여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겐 그 무엇보다 제일 먼저 처리해야 할 과업이 있었죠. 그 가업을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결전의 날이 다가왔죠. 첫 번째 상간녀의 상견례 자리 좀 알아오라고 시켰더니 두 번째 상간녀는 신나서 장소를 알아오더라고요. 당연히 룸이 있는 식당일 줄 알고 어떻게 쳐들어가야 하나 고민했는데 다행히 그들이 예약한 식당은 파티션만 높게 쳐져 있을 뿐 옆 테이블의 이야기를 엿듣기에 나쁘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저는 상견례하는 자리 뒤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죠. 우리 집안에 이렇게 예쁘고 단정한 아가씨가 들어오니 정말 기쁘구나. 게다가 이 송귀한 집에 덜컥 선물을 들고 오니 어찌 우리가 반대할 수 있겠어? 아버님, 어머님이 이렇게 예뻐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남사스럽게도 임신을 먼저 했는데 이렇게 기뻐해 주시니 너무 기뻐요. 앞으로 잘 살게요. 가식적인 대화를 듣다 보니 저 상간녀 맞은편에 앉아있는 노인네들이 불쌍해지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가식을 잘 떨던지 유부남을 꼬이려면 저 정도는 해야 하나 봅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죄송한데 저도 상견례에 잠시 참석해야 할 것 같네요. 상간녀의 예비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뭔가 싶어 저를 올려다봤고 제가 조민성의 아내라는 사실을 아는 남자는 흠칫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간녀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너 왜 여기 있어? 누구냐? 아예 아시는 분이셔? 그럼요. 너무 잘 알죠. 여기 계신 김미연 씨가 제 남편의 아이를 가진 분이거든요. 저 몰래 둘이 손잡고 산부인과도 다니고 모텔도 다니고 아휴, 제가 오죽하면 이혼을 했겠어요. 저는 상간녀가 남편과 산부인과를 드나든 사진과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을 밥상 위로 쫙 뿌렸습니다. 남편 될 사람의 얼굴도 당황하긴 매한가지더라고요. 그쪽은 보아하니 나 아는 모양이네요. 가만히 있어보자. 성함이 혹시 이태호 씨인가요? 아이, 당신 누구야? 맞네. 우리 물류창고 직원. 여기서 보니 너무 반갑네. 세상에, 대표님 아이 가진 여자랑 결혼을 결심한 거예요? 큰 결심하셨네. 정말 대단한 아드님을 두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대표님 아이요? 당신 대표님이랑은 그냥 선후배 관계라며. 이분이 하는 말이 다 사실이야? 너 지금 임신한 게 우리 아들 자식이 아니라고? 그래놓고 뻔뻔하게 내 아들이랑 결혼을 하려고 했어? 정 의심스럽거든. 친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요즘은 태아도 친자 확인 가능하다고 하던데. 아니야. 자기야, 이 여자 말 믿지 마. 이 여자 대표님한테 버림받고 그냥 돌아버려서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거야. 절대 아니야. 어머니, 아버님, 아니에요. 이 아이 태호 씨 아이 맞아요. 이 여자 미친 여자예요. 제 남편이 여기 있는 김미연 씨랑 저 모르게 새살림 차려서 바람까지 폈는데 어느 여자가 안 미치겠어요? 근데 전 이제 돈 많이 받고 이혼해서 괜찮아요. 예비 며느리 믿고 싶으시면 친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상간녀의 예비 시어머니는 격분을 하더니 상간녀의 뺨을 내려치더라고요. 이 더러운 년, 어디서 내 아들 앞길을 막으려고? 상간녀의 예비 시부모들은 씩씩거리며 식당을 나갔고 예비 남편도 상간녀를 버리고 자기 부모님을 뒤따라 가더라고요. 분위기는 완전 난장판이 되었고 상간녀는 씩씩거리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할 일을 다 마쳤기에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듯 뒤돌아섰는데요. 그때 상간녀가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야, 이 미친년아. 네 가정만 파탄나면 됐지. 왜 남의 인생을 망쳐? 넌 돈 많이 받고 이혼했잖아. 그랬으면 됐잖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다 망쳤어. 남의 가정 망친 년이 잘도 망쳤다는 얘기를 하네. 네 남편이 아랫돌이 간수 못해서 일어난 일을 왜 나한테만 뒤집어 씌워? 네 남편한테나 가서 화풀이해. 내 남편은 내가 알아서 잘 조지고 있으니까 넌 신경 쓰지 마. 네 살 길 찾아 가랬더니 기껏 하는 일이 순진한 물류창고 직원 꼬셔서 남의 애 저 사람 애라고 속이고 결혼하는 거냐? 진짜 멍청하다 멍청해. 이렇게 멍청한 사람 처음 봐. 상간녀는 제 말에 발작 버튼이 눌린 건지 제 머리채를 잡으며 지랄 발광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차분히 잡힌 머리를 셀카 모드로 증거를 남겨둔 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네, 경찰이죠? 여기 땡땡 한우 식당인데요. 제가 어떤 여자한테 폭행당하고 있어서요. 여기 식당 CCTV도 있고 제가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상간녀는 저의 신고 전화에 놀라서 제 머리채를 놨습니다. 그 여파로 저는 옆 테이블이 멀쩡하게 먹고 있는 식사까지 더 엎어야만 했죠. 제 옷은 육회 양념이며 소고기 핏물로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게다가 테이블에 허벅지를 세게 부딪혀 멍까지 들었고요. 하지만 뭐 이 멍자국 하나로 이 상간녀를 엿먹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들어도 좋았죠.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금방 출동을 해주셨고 상간녀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저 여자가 내 상견례를 망쳤다고요. 저 여자 미친년이에요. 저 여자도 잡아가요.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영업 방해죄까지 추가됩니다. 남의 영업 그만 방해하고 얼른 잡아가요. 식당 주인까지 나와서 화를 내기 시작했고 상간녀는 마치 무슨 장희빈 끌려가듯이 질질 끌려갔습니다. 저는 상간녀가 밀어서 제가 테이블에 부딪히는 바람에 음식이 쏟아진 테이블의 목과 장사를 망쳤을 사장님의 목까지 계산해주고 유유히 그 식당을 나왔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니 의뢰해 놨던 두 번째 상간녀 아이와 남편의 친자 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역시나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 결과지를 우선 묻어둔 채 두 번째 상간녀에 대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상간녀가 감정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기분파였다면 두 번째 상간녀는 철저하게 이득을 계산하며 움직이는 타입이었어요. 이 여자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평판을 물어봤는데요. 애초에 돈 많은 남자 만나서 팔자 피는 게 일평생 소원이었던 사람이었대요. 그러다가 제 남편을 일하다 만나게 되었고 마침 제 남편은 허우대도 멀쩡하고 돈도 많으니 본처를 밀어내고 자기가 새로운 본처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애초에 이 상간녀가 필요했던 건 남편의 돈과 사회적 지위였습니다. 물론 첫 번째 상간녀를 잡으면서 이 여자의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복수를 한 명한테만 하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제가 남편에게 배운 게 있다면 상간녀들에겐 뭐든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상간녀는 의외로 멀쩡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애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육아휴직도 내지 않고 회사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잘 됐다 싶었죠.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모아서 두 번째 상간녀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찾아왔냐는 직원을 밀치고는 그간 모아둔 증거들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맹하게 보던 상간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사색이 돼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간녀가 내 남편을 빼앗았다는 사실, 그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는 것까지 모두 흩뿌려진 뒤였습니다. 상간녀는 들통난 자신의 만행에 주저앉아 악을 지르기 시작했고 저는 사무실을 빠져나왔어요. 마침 투자자분들 중에 한 분이 상간녀의 회사 대표와 아는 분이라 건너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간녀는 그날로 회사에서 회사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그쪽 대표님이 노발대발했어요. 거기 사모님이 불륜으로 이혼당해서 그 대표님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륜이거든요. 게다가 거기 지금 회사 확장하고 쭉쭉 잘 나가고 있는데 요즘 제일 골칫덩어리인 조민성이랑 엮였다고 소문이라도 나봐요. 바로 나라까지. 그 대표님 조민성 이름이랑 나란히 소문날까봐 밤에 잠을 못 잤대. 갓 태어난 애를 두고 일자리를 잃은 상간녀가 좀 불쌍하긴 했지만 애초에 남의 남편을 탐한 것도 모자라서 남의 애를 제 남편 애라고 속이면서까지 내 가정을 파탄한 사람에게 동정은 사치였죠. 한동안 두 번째 상간녀는 저에게 찾아와 싹싹 빌고 아이와 어떻게 살라는 거냐며 저만 보면 엉엉 울어댔었어요. 그러게 누가 남의 남편 뺏으랬나요? 상간녀는 저에게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갔죠. 저는 그렇게 두 번째 상간녀도 남편 곁을 떠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남편의 변호사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매일같이 아이를 들쳐매고 그 먼 길을 찾아가 면회를 간다는 거였어요. 사식도 넣어주고 옷이랑 담요도 넣어주고 구치소 내에서는 조민성 조강지처가 열려놨다고 소문이 자자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구치소에서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까지 물어봤다니까요. 아주 지극정성이에요. 조 대표님, 그러니까 조민성 씨도 박세현 씨라면 껌뻑 죽어요. 게다가 보미는 이제 볼 수도 없는데 자기 애가 또 생긴 거니까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불륜 스캔들로 이미지가 추락한 것에 더불어 회계 조작으로 수사까지 받고 있는 와중 사업을 확장하면서 저질렀던 불법 만행들이 점점 까발려져서 구속 수사 중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상간녀가 남편의 곁을 떠나지 않은 진짜 이유를 알아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확장하는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해외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를 개설해서 뒷돈을 챙겨왔거든요. 물론 저에겐 한두 번 지나가는 말로 흘린 정보였지만 남편은 구치소에 있고 남편의 사무실 컴퓨터는 제 손에 있으니 비자금 경로를 찾는 건 일도 아니었죠. 그런데 남편의 차명 계좌 중의 일부분이 두 번째 상간녀의 통장으로 흘러들어갔더라고요. 이리저리 찔러봐도 돈 나올 구석이 없었으니 이제 남편한테 남은 건 자기인 척하면서 남편의 비자금을 빼돌렸나 봅니다. 계속 승승장구하는 삶만 살다가 한순간에 고꾸라진 남편은 그런 상간녀의 말만 바보같이 믿었고요. 지혜가 아니라는 것도 모르고 상간녀가 애만 데려가면 좋아서 해벌쭉거린대요. 그렇게 상간녀에게 속는 남편이 병신 같기도 하고 또 남편이 숨겨놓은 재산이 아깝기도 했지만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이들에게 더 휘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복수를 마무리하고 저의 삶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쇼핑몰을 설립하고 젊었을 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2층짜리 주택도 다 처분해버렸어요. 집안 구석구석 남아있는 남편의 흔적들도 싫고 또 딸과 저 단둘이 사는데 너무 큰 집인 것 같아서요. 엄마랑 아빠가 너무 떠들썩하게 이혼하는 바람에 혹시 내 딸에게 안 좋은 영향이 끼칠까 걱정도 되었는데요. 다행히 제 딸은 새로운 환경에 무사히 잘 적응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자신의 범행 행위들이 인정이 되어 실형 선고를 받았어요. 남편은 상간녀 둘을 거느리고 한강뷰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즐길 때는 자신의 말로가 어떨지 상상도 못했겠죠. 인생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길고도 긴 저의 이혼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